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실물 경제가 어떻게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는지, 인플레이션 제어의 원리와 골디락스 경제 조건을 수요 공급 곡선의 경제학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경제 지표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직접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공부하겠습니다. 강의는 압축 진술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의를 여러 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어렵다며 해설 강의를 요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정규 영상을 해설하는 라이브 방송 형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쉬운 이해를 위해 반복되는 설명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수요 공급 곡선으로 돌아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물건을 소비하고 지출하는 수요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수요란 무엇인가요? 재화의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 한 마리를 5,000원에 사고 싶다는 욕구가 생선에 대한 수요인 것이죠. 그래서 수요를 그래프의 형태로 표시할 때는 가로축은 수량, 세로축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수요란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니까요. 그런데 앞서 예로 들었던 생선 한 마리의 가격이 2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졌으니 사람들의 생선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선 한 마리의 가격이 2,000원으로 떨어져 싸졌다면요. 사람들의 생선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결국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수량, 세로축은 가격이라고 했죠. 우하향하는 그래프는 물건의 가격이 높으면 수요의 양, 즉 수량이 적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물건의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많아지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 곡선을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공급자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 때 많이 생산할까요? 가격이 비싸면 팔수록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때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날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싸면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싸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으니 생산을 줄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이 감소하게 되죠. 결국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은 가격이 비싸면 생산 수량이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가격이 싸면 생산 수량이 적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매매는 물건을 사려는 수요와 물건을 팔려는 공급이 만나서 합치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비로소 물건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수량이 바로 시장의 생산량 또는 소비량이 되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이 바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즉 시장 가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한 물건의 수요 공급 곡선을 실물 경제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로축이 가격이라고 했죠.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과 같고 가격이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세로축의 가격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개별 물건의 가격을 세로축이라고 했을 때 이를 경제 전체로 확대하면 세로축은 전체 물건의 인플레이션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로 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로축을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우리가 수량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개별 물건의 수량을 경제 전체로 확대해서 표현하면 총 생산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총 생산량을 우리는 경제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국내 총 생산을 우리는 GDP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가로축의 수량을 경제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GDP로 바꿔서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GDP를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죠. GDP가 늘어나고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 GDP가 감소하고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가 둔화되거나 침체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로축의 수량을 경제 전체적으로 표현해보면 총 생산량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는 GDP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며 성장률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축을 GDP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로축을 성장률인 GDP, 그리고 세로축을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내며 수요 공급 곡선의 경제 전체적인 설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 경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이 조정되는지 그 원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체의 총 수요 곡선을 A라고 하고 경제 전체의 총 공급 곡선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A와 공급 B가 만나는 지점 X에서 세로축의 인플레이션율이 결정되고 가로축의 총 생산량, 즉 GDP가 결정될 겁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 국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가동을 멈추는 공장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의 생산량, 즉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공급 곡선 B는 감소하는 방향인 좌측으로 이동을 해 B1의 위치에 놓일 겁니다. 이제 수요 측면을 보죠. 코로나로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니 근로자들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실업률이 급증을 하게 되었죠. 실업률이 급증을 하면 한순간에 근로소득이 사라지니 소비와 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미중유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강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코로나 지원을 위한 막대한 현금은 중앙은행의 화폐 인쇄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셧다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회사에 나가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었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 및 저축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경제 지표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근로자들의 처분 가능한 소득, 즉 가처분 소득을 나타냅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실업률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처분 가능한 소득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저축률을 나타냅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저축률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도 가처분 소득과 저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바로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현금을 정부로부터 받았으니 넉넉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소비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따라서 수요 곡선은 증가하는 방향인 오른쪽으로 이동해 A1 지점에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공급은 셧다운으로 감소하고 소비 수요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늘어나게 되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Y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X에서 형성된 균형점보다 세로축의 인플레이션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가격의 급등이라는 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가로축의 GDP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GDP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했죠.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 코로나 위기 국면을 지난 후 GDP가 증가하는 경제 성장의 모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나요? 물가와 임금의 스파이럴 효과로 인해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죠.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물건의 원가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오르니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 다시 최종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이처럼 물가가 오르면 다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또 물건의 비용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가 끝없이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행되는 경로죠. 결국 자본주의의 가격 질서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목표는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 자본주의 경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 국면이 진정될 것이니 중앙은행의 목표인 2% 인플레 수준까지 거대 인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잡아야 할 겁니다. 과연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킬 수 있을까요? 거대 인플레이션이 나온 국면과 반대의 상황을 만들면 될 겁니다. 코로나로 공급이 셧다운되었으니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며 공급을 이전 수준으로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공급이 증가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며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겁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현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했으니 지원금을 중단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각국 정부는 지원금을 중단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요가 감소하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요 사이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가계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늘어난 현금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저축률을 나타냅니다. 코로나 지원이 중단되며 저축으로 모아놓은 현금이 지출로 소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는 저축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중단되었으니 분명 저축을 소진하며 수요가 감소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가계의 현금성 자산을 나타냅니다. 어떤가요? 수요의 기반이 되는 현금성 자산이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 여전히 엄청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가계의 현금성 자산을 볼 때 잠재 수요, 대기 수요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이와 같은 가계의 현금성 자산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유동성들이 실물 경제에 돌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통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 말했던 분도 있었죠. 트위터 창업자 잭 돌시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급격히 올리며 소비 심리를 죽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가계가 보유한 역사상 최대의 현금성 자산이 구덩이 밖으로 빠져나와 소비로 지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구덩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금 유동성이 마치 구덩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현상. 이를 우리는 경제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금성 자산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수요로 나오지 못한 채 잠자고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수단을 통해 말입니까? 40년 이래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으로 수요를 의도적으로 억누른다는 말입니다. 40년 이래 가장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 중앙은행은 40년 이래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계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40년 이래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소비 심리와 수요를 찍어 누르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공급 사이드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론자들은 이와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보면서 가계의 파산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산시장이 붕괴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 가계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흐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현금성 자산을 비교하며 경제 위기론의 타당성을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의 현금성 자산을 나타냅니다. 어떻습니까? 2003년 4천억 달러 수준에서 800억 달러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결국 가계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비우량 담보대출자, 즉 서브프라임 등급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폭증하며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제 다시 2022년 현재 가계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그래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경제 위기 이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003년에 가계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4천억 달러 수준이고 지금은 2003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4조 달러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체력은 2003년에 비해 10배가 튼튼하다는 말과 같죠. 이제 폭락론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와 현재 가계의 체력이 같습니까? 가계의 현금 유동성이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해 붕괴되며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과연 오겠습니까? 답변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단독주택의 담보대출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계속 하락하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2008년 경제위기 때의 연체율입니다. 폭락론자들은 코로나 국면이 마무리되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폭등하며 경제위기가 온다고 했죠. 그리고 자유지성은 지금 여러분에게 과연 그들의 선동이 사실인지를 데이터로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으로 돌아와 앞으로 펼쳐질 경제 전체의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중단으로 저축이 소진되며 소비 여력이 감소할 거라고 했죠. 즉 소비를 위한 수요는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크게 증가한 가계의 현금성 자산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대기 수요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가 소비를 하기보다 저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자 부담을 크게 해서 신규 대출을 받지 않게 의도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앙은행은 이렇게 가계의 소비 심리와 총수요를 강력하게 찍어 누르지만 그럼에도 가계의 현금성 자산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총수요 곡선은 코로나 지원금이 살포될 때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더 증가한 상태가 될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총수요 곡선은 앞으로 A2 지점에 위치하게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번에는 공급 곡선의 변화를 예상해 봅시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지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공급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원상태로 복귀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시장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봉쇄입니다. 이와 같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은 공급 곡선의 이동을 전망해야 되죠. 따라서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이 가장 악화되었던 수준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위기 이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쇼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는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정책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은 최악의 수준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한참 멀었다. 결국 공급이 최악일 때의 공급 곡선을 B1이라고 하면 현재의 총 공급 곡선은 B1보다 약간 늘어난 B2 정도가 될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지점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C는 코로나 이전의 균형점보다는 GDP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GDP가 낮아지는 경기의 둔화를 전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전 영상에서 경기의 둔화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 지점은 코로나 이전의 균형점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은 상태에 있죠. 하지만 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균형점 Y에서의 최고점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공급이 복귀하지 않는 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의 상태는 지속될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높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수요 사이드에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 사이드를 통제하는 중앙은행의 수단은 금리 인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어들 때까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 전체의 총 수요는 극도로 위축되며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감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수요 곡선은 코로나 이전 수준인 A보다 더 감소한 A3 지점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공급 곡선이 그대로라면 균형점은 D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GDP는 경기 둔화의 지점보다 더 떨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이를 경기의 침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점 D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최초의 균형점 A와 같은 수준이 되었으므로 2%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한 수준으로 잡혔으니 금리의 인상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인해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위축되어 총 수요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은 A3보다 더 감소하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해 A4 지점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때의 균형점을 2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는 목표 인플레이션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니 우리는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DP는 경기 침체라고 말했던 D보다 더 하락하게 되니 이를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총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며 A4에서 A3, A2로 총 수요 곡선이 이동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며 GDP도 증가하는 것이죠. GDP가 증가함으로 위기 수준에서 침체 수준, 그리고 둔화 수준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요약하면 결국 공급망이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할 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요 사이드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 수단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므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위기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수준에 도달하도록 수요를 위축시키는 정도에서 금리 인상은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인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시적인 침체 또는 일시적인 둔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이 수요 사이드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침체, 나아가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와 침체는 곧 자산시장의 조정을 뜻하죠. 따라서 공급 사이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요의 조절을 통한 인플레이션 제어는 자산시장에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위기 수준, 즉 균형점이 이 지점에 이를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경기의 둔화 국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살핀 것처럼 총수요는 중앙은행의 통제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경기의 일시적 둔화 국면은 언제나 자산시장의 기회가 되었죠.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본질 속에서 시장의 조정은 매수하지 못한 이들에게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통화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강의를 통해 역사적인 통화량의 증가추이를 공부했죠.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임을 말씀드렸으며 통화량의 증가는 곧 재화의 가격, 그리고 자산 가격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통화량의 역사적인 증가와 함께 자산 가격 역시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것이고 재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지수 또한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화량, 인플레이션, 자산의 가격, 이 세 가지는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같은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화량,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그 상관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팔고 시장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말이죠. 자본주의 역사는 통화량, 인플레이션, 자산의 가격이 우상향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자산 총액이 마찬가지로 우상향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자산 총액도 우상향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산 총액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위기론의 선동,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산을 팔아버리고 현금을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앞으로의 투자를 통해 부의 증가를 이루고 싶다면 자산시장의 조정을 기회 삼아 여러분의 자산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긴 호흡으로 장기간 보유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부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자산의 수익률은 언제나 노동의 수익률을 앞섰다는 역사적 진실을 믿고 긍정과 낙관으로 자산을 보유하며 더 큰 상승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시장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골디락스의 조건을 검토할 텐데요. 바로 경기의 둔화로 인플레이션을 제어한 이후에 공급 사이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전망했던 수요 공급 이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로 일시적 경기 둔화 내지 침체 국면인 균형점 C의 수준입니다. 균형점 C를 이루고 있는 수요 곡선 A2를 건드리지 않고, 즉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더 억누르지 않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급망의 정상화를 통한 공급의 회복인 것이죠. 글로벌 공급망 쇼크가 해결되며 공급이 늘어나 공급 곡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다면 공급 곡선은 원래의 B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균형점이 F로 이동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수준이 애초의 지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균형점 F는 바로 최초의 균형점보다 GDP가 높기 때문에 성장이 나오게 되며 물가의 수준도 코로나 이전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물가의 완만한 인상과 완만한 성장이 함께 나오는 국면, 즉 골디락스 장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총 수요의 잠재력이 충분한 A2의 상태에서 공급이 B로 늘어나면 그 공급이 모두 소화되면서 완만한 GDP의 성장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요의 잠재력이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라면 공급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보다 더 늘어나도 될 겁니다. 공급량의 증가를 수요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공급 곡선이 B3 수준으로 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더 낮아지며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2% 수준으로 수렴하고 더 큰 GDP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가계에 쌓여있는 현금성 자산이 수요로 표출되며 공급을 소화해주니 성장과 거대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왔던 균형점 Y보다 더 큰 성장이 나오는 균형점 G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물가가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말입니다. 공급이 더 늘어나고 이를 수요로 소화시키는 균형점 G는 성장은 거대 인플레이션 국면보다 훨씬 큰데 물가는 2%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큰 성장이 나오며 장기 상승장이 펼쳐지는 골디락스 경제가 펼쳐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의 둔화 이후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며 공급 곡선이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급량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셧다운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공장은 다시 가동시키면 되죠. 그런데 공장을 가동해도 재료 수급이 안 되거나 부품 수급이 안 될 경우 완제품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세계의 경제가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의 원자재 시장, 세계의 부품 시장, 세계의 물류가 이동하는 항로의 공급망이 함께 풀려야 비로소 완제품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페드와 시장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국면이 해소되며 이와 같은 공급망도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페드 의장 제롬 파월도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라고 말했었죠. 백신으로 코로나가 정상화되면 일상 회복과 함께 공장이 다시 돌아가며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공급이 이전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나며 재화의 가격이 하락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지금처럼 수요에 큰 충격을 주며 수요를 억누르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 없이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도 시장도 저도 여러분도 최고의 매크로 전략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한 거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조치입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 공급되었던 주요 원자재의 수급이 막혔습니다. 러시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나 원유, 석탄과 같은 에너지 공급도 중단되었고 러시아산 원자재도 공급이 막혀있죠. 그래서 전쟁은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치솟게 하면서 거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 향하는 모든 물류망이 멈춰서면서 물류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운행이 중단되며 유럽으로 향하는 육상 물류 공급망 통로가 모두 끊겨버렸습니다. 이처럼 물류 공급의 루트가 차단되면서 물류로 인한 공급망 병목이 크게 악화되며 글로벌 물류 공급망 쇼크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위해 봉쇄를 하면 전 세계의 공급망에 혼란이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해를 위해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주요국이 필수 물자를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 즉 중국 의존도입니다. 호주가 595개, 캐나다가 367개, 영국이 223개, 미국이 414개에 달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필수 물자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의 수입니다. 중국이 1759개로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으로 독일이 654개, 미국이 520개입니다. 즉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봉쇄될 경우 세계 시장의 재화 공급에 크게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의 수출 품목을 재료로 완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완제품의 생산은 멈추게 되겠죠. 중국의 코로나 봉쇄는 6월부터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다시 봉쇄 조치가 재개되는 등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쇼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의 공급망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공급망 스트레스가 크고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2020년 4월 시작된 코로나 쇼크 이후 계속 공급망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죠. 2020년 코로나 공급망 중단의 여파가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 공급망 쇼크가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공급망 혼란이 조금 완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비해 공급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로 공급망 충격이 완화된다면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올해 내로 공급망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실물 경제의 공급이 어디에서 어떻게 막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세계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통화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또는 페드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봅시다. 가능한가요? 페드 의장 제롬 파월과 미국 각주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하죠. 여러분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밤을 지새우며 긴장합니다. 그런데 FOMC 회의로 러시아의 전쟁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중국의 봉쇄를 해제하거나 물류를 정상화하도록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전쟁이나 공급망 병목, 코로나 봉쇄와 같은 외부 변수는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페드는 공급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건의 가격, 즉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인데 페드는 통화정책을 통해 공급 사이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급망 쇼크의 문제는 전쟁이 끝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적체가 해소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드는 전쟁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 속에서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요 사이드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요 사이드의 개입이란 큰 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죠. 이를 통해 수요를 인위적으로 위축시켜 소비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고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비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요가 둔화되는 경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경기 둔화잖아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돈을 저축해 놓으며 소비하지 않고 지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다시 말해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금 페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를 틀어막는 것이고 따라서 경기의 일시적인 침체 내지 둔화는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페드가 공급망 쇼크의 원인에 개입할 수 없어 공급 사이드를 움직일 수 없고 따라서 공급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페드는 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큰 폭으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해 수요를 인위적으로 위축시키고 공급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해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조망하며 인플레이션 제어 원리와 골디락스 경제로 가기 위한 조건을 이론으로 살폈습니다. 시장이 장기 상승하는 성장 국면, 즉 골디락스 경제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경기 둔화를 통한 거대 인플레이션의 제어, 그리고 공급망 정상화였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만한 인플레이션 속의 장기 성장이라는 골디락스 경제의 조건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글로벌 공급망의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공급망 쇼크의 주요 원인은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봉쇄 정책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따라서 중국의 봉쇄 해제는 필연이며 공급망의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러시아의 전쟁이죠. 러시아의 전쟁은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그리고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을 반복할수록 러시아의 유리한 구조로 변합니다. 유럽의 에너지를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고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에 비해 6배 이상 뛰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에너지의 가격 인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겨울철이 오며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평균 약 40%이며 특히 유럽의 맹주 독일의 경우 60%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가스 재고가 떨어지면 얼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전쟁은 사실상 유럽을 상대로 한 에너지 전쟁인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는 단순히 냉난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화학산업의 주요 원료는 천연가스인데요. 화학산업의 최종 제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산업과 섬유 산업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의 원료는 에틸렌이고 섬유 산업의 원료는 프로필렌이죠. 이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질까요? 바로 천연가스나 석유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천연가스는 실물 경제의 재화를 만드는 공급과도 관련되는 것이죠. 또한 천연가스는 식량과도 관련됩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비료의 원재료는 암모니아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비료의 원재료인 암모니아의 약 70%를 천연가스를 통해 만들죠. 따라서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를 끊어버리면 유럽에는 재앙이 될 겁니다. 결국 전쟁은 러시아 요구대로 돈바스의 점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올해 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울이 올수록 러시아의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므로 이 말은 올해 내로 공급망 충격이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의미죠.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인정해주고 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학자가 외교의 신으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올해 100세가 되었는데요. 그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의 현실을 인정해 러시아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평화 협상을 통해 전쟁의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더라도 세계의 공급망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에서 어떠한 명분도 없이 러시아가 물러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하는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얼어 죽고 식량 부족으로 굶어 나가며 물가의 폭등으로 신음하게 생겼는데 전쟁이 나쁜 것이라는 도덕의 문제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유럽이 경제 위기에 빠지느냐, 세계의 공급망 질서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느냐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가 철군할 명분을 줘야 글로벌 경제가 회복된다는 현실주의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국제정치는 도덕이 아닌 힘의 논리로 전개되며 경제 역시 정치와 결합된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죠. 국제정치 질서의 유일한 정의는 도덕 군자 행세가 아니라 힘과 국익이라는 것입니다. 도덕 논리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견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도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정의라는 말이죠. 따라서 러시아 전쟁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러시아 간의 정치적 결단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분기점은 다가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이전에 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거대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러시아와 푸틴에게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러시아 전쟁을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죠. 따라서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러시아를 악당으로 만드는 도덕의 논리로 똑같이 대선을 준비할 경우 대선에서도 패배를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 국익 우선으로 외교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바,
2023년에는 러시아 전쟁의 정치적인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 책임론으로 치른 중간 선거를 패배할 경우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2023년에 반드시 러시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벗어나며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이론으로 살펴본 것처럼 경기 둔화 이후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골디락스 경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의 자산시장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국면이 펼쳐지겠죠. 미국인들은 자산 중 대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상승하면 국민들이 부유해지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집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경제 회복을 기치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화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지성은 현재의 경기 둔화로 거대 인플레이션의 예봉을 꺾고 2023년에는 공급망의 정상화가 시작되며 골디락스 경제의 서막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외교의 신으로 불리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 헨리 키신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이익뿐이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으로 에너지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정치의 이 길수 앞에 언제든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헨리 키신저 자신이 냉전의 시대인 1972년 리처드 닉슨 정부의 국무장관을 역임하며 닉슨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조성하며 공산주의 동맹이었던 중국과 소련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하자 키신저는 1974년 페트로달러 체제를 설계하며 달러 패권의 시대를 엽니다. 이처럼 역사는 영원한 것이 오직 이익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윤 추구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개인도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말입니다. 저는 이처럼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이익의 추구를 통해 진보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부정과 비관의 위기론이 아니라 긍정과 낙관의 자세로 시장의 회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산시장의 장기 우상향이 자본주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시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석학 앨런 블라인드 교수의 강의를 토대로 1994년의 역사를 공부하며 골디락스 경제의 역사를 현재에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마지막으로 자유지성을 후원해주신 후원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